마음 챙김과 함께 나이 들기. 나이란 것은 너무나 눈에 띄는 표지여서 우리는 인생의 후반에 우리 몸과 정신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노화의 결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노인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별난 행동을 하면 그것에 기행 또는 노망이라는 꼬리표를 붙인다. 그들이 평생 동안 그런 행동을 해왔을지라도 말이다. 그렇게 정신을 구속하는 마인드세트를 가지고 있으면 꼭 끼는 갑옷을 입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성장과 유연성 모험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삶의 질뿐만 아니라 그 길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통제감과 생존율, 요양원 실험. 내가 마음 놓침으로 인해 치르는 대가와 마음 챙김을 높임으로써 얻는 잠재적 이득을 특히 명확하게 인식한 것은 노인에 관한 연구하던 때였다. 1976년에 나는 예일대학교의 주디스 로딘과 함께 의사결정과 책임이 요양원 거주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했다. 우리는 요양원의 노인들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눈 다음 실험 집단의 노인들에게 자신과 관련된 일에서 더 많은 선택을 하도록 적극 권장했다. 우리는 중요하지만 요양원 직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만한 선택 사항들을 생각해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 노인들에게 방문객이 찾아올 경우 요양원 실내나 발갓, 자신의 방, 식당, 라운지 등의 장소 중 어디에서 손님을 맞을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또 요양원에서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상영할 영화를 볼 것인지 보지 않을 것인지, 본다면 언제 볼 것인지도 결정하게 했다. 실험 집단의 노인들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일과 더불어 각자 화초를 하나씩 받아 키우는 일을 맡았다. 그러고는 그 화초에 물을 언제 얼마나 줄 것인지, 창가에 둘지 햇빛을 너무 많이 받지 않게 할지 등도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집단과의 비교를 위해 우리는 다른 한 집단의 노인들에게 똑같이 화초를 주고는 간호사가 그 화초를 돌볼 것이라고 말했다. 통제 집단의 노인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라는 격려를 받는 대신 직원들이 모든 면에서 최대한 도와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요양원 실내나 바깥 또는 자기 방이나 식당, 라운지 등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에는 직원에게 말하면 조처해 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우리는 이 두 집단 간의 책임과 통제력 측면에서의 차이 말고는 다른 조건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썼다. 이런 책임과 통제력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실험 시작 전 그리고 3주간의 실험이 끝난 뒤에 여러 가지 척도로 행동평가와 정서평가를 실시했다. 그리고 모든 평가 결과에서 더 많은 선택권과 책임을 부여받은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서 분명히 그리고 극적으로 호전됐음이 드러났다. 18개월 뒤에 우리는 그 요양원을 다시 찾아가서 지난번과 똑같은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실험 기간 동안 더 많은 책임을 맡았던 노인들이 여전히 더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훨씬 더 활동적이고 정력적이며 사교적이었다. 주디스 로딘이 그 요양원에서 강연했을 때 적극적인 자세로 들은 사람들도 이 실험 집단이었고 질문의 대부분도 이들에게서 나왔다. 우리는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 상태도 평가했다. 실험 시작 전에 이들의 의료 기록을 토대로 건강 상태를 평가했을 때 두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18개월 뒤에 보니 실험 집단은 건강이 호전되어 있었고 통제 집단은 악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충격적인 결과는 우리가 이 노인들에게서 이끌어낸 태도 변화가 사망률 저하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었다.
18개월 동안 44명의 통제 집단 노인 중 13명이 사망한 데 반해 실험 집단에서는 47명 중 7명이 사망했다. 30%대 15%. 이런 결과에 깜짝 놀란 우리는 혹시 다른 요인이 사망률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조사했다. 두 집단 모두 의료 기록상의 사인은 저마다 달랐지만 통제 집단 노인들의 특정 질병에 더 많이 걸렸기 때문에 더 많이 사망한 것은 아니다. 실험으로 인해 생긴 삶의 변화 덕분에 노인들이 더 오래 살게 되었음이 분명했다. 우리의 치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권장하고 책임지고 돌봐야 할 대상을 주는 것은 결국 마음 챙김을 증진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험의 결과는 이후로 많은 연구에서 재검증되었다. 마음 챙김의 증진은 다른 여러 효과에 더불어 노령과 관련된 우울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듯하다. 우리는 행동 모니터링이라는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하며 자기가 선택한 것들을 날마다 기록하는 기법으로서 이미 마음 챙김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된 방법을 사용했다. 이 기법은 사람은 선택의 기회가 있으면 동기가 높아진다는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려하지만 나중에는 그런 다른 선택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다. 만약 내가 여러 가지 다른 음료를 마실 수 있는데도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를 마신다면 현재 나는 의미 있는 선택을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의미 있는 선택을 하려면 선택하지 않은 대안들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인식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취향과 기호에 대해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는다. 예를 들어 내가 어느 날 왜 오렌지 주스 대신 자몽이나 토마토 주스를 마시지 않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했다고 하자. 세 가지 다 시원한 음료이므로 단지 시원한 것을 원해서 오렌지 주스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또한 감귤류 특유의 맛 때문도 아니다. 그 점에서는 자몽도 오렌지와 마찬가지니까. 아마도 내가 원한 것은 달콤하면서도 감귤류 특유의 맛이 나는 주스인 듯하다. 사소한 일 또는 더 중요한 일에서 이런 식으로 선택지 간의 차이를 밝혀보면 자신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알 수 있다. 다른 실험에는 퇴직자와 요양원 거주자 두 부류의 노인들이 참여했다. 우리는 이들에게 자신이 날마다 선택한 것들을 장기간 동안 모니터하기 위한 4가지 방법 중 하나씩을 소개했다. 모니터링의 유형은 요구되는 사고의 복잡도와 피험자가 생사하는 통제력의 양에 따라 나뉘었다. 우리는 더 복잡한 사고를 하고 스스로 더 많은 통제력을 행사할수록 마음 챙김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다. 첫 번째 가장 낮은 마음 챙김 수준 집단은 미리 정해진 한 가지 일을 일주일 동안 날마다 모니터하라는 간단한 지시를 받았다. 예를 들어 그날 처음 선택한 음료 기록하기. 두 번째 집단은 날마다 다른 행동을 모니터했다. 세 번째 집단은 날마다 다른 행동을 모니터하는 동시에 각 행동에 대해 자신이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선택하지 않은 대안을 3개씩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마지막 가장 높은 마음 챙김 수준 집단은 모니터할 행동을 본인이 스스로 고른 것 외에는 세 번째 집단과 동일한 지시를 받았다. 일주일간의 실험이 끝난 뒤에 관찰자들이 따로따로 피험자를 면담하면서 정서 상태에 타인에게 의존하는 수준, 자신감, 기민함 수준을 평가했다. 사실상 모든 평가에서 더 많은 결정과 통제력 행사를 요구받은 피험자일수록 덜 우울하고 더 자립적이고 자신감이 있고 더 기민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드러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노화를 연구할 때 이런 선택과 통제력의 효과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강력히 시사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결정을 동시에 떠안는 경우에도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씩 차례로 결정하기보다 아예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는 편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노인들에게 더 많은 통제력을 주고 더욱 자립적으로 생활하게 만들려고 시도하자 가족들과 노인 자신들이 고의적이지는 않아도 상당한 저항을 보였다는 점이다. 많은 보호시설들이 그렇듯 요양원에서도 거주자의 의존성을 부지중에 하지만 노골적으로 조장한다. 아침 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 옷 입는 일을 요양원 직원이 도와주면 그 노인은 스스로 무능하고 무력한 기분이 들 수 있다. 직원 처지에서도 결국에는 그렇게 도와주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길 것이다. 사람은 도움을 받을수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선의에서 나온 행동이라 하더라도 보호는 자율성을 서서히 훼손한다. 그리고 다치지 않도록 노인들을 하루 종일 의자에 앉혀놓는 식으로 더욱 강압적으로 간섭하면 그나마 남아있던 작은 자발성마저도 사라진다. 예전에 자기가 스스로 하던 행동을 다른 사람이 해줄 때 우리는 이제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느낀다. 스스로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요양원의 규칙 같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못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노인에 대한 마인드세트는 무능감을 기정사실화한다. 노인은 왜 자기가 어떤 일을 혼자 힘으로 하지 않는지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도 듣기 좋은 이유를 갖다 대기 어렵다. 이미 한 가지 설명, 늙어서 라는 사실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다른 가능한 원인을 거의 찾지 않는 것이다. 아무도 구태여 그 노인이 정확히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알아보려 하지 않으므로 결국 그 노인은 아주 무력한 노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살핌을 받는다. 뭔가 하려는 의지가 좌절될 때 사람의 마음은 위축되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바라게 된다. 기억력 감퇴 역전시키기. 아마도 사람들이 노화 탓으로 돌리는 문제 중 가장 흔한 것이 기억력 감퇴일 것이다. 한 번은 여름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 기억이 나지 않은 적이 있었다. 만약 그때 내가 80세였다면 이유를 이리저리 찾아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내 나이가 80의 절반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골똘히 생각해봤고 마침내 7월에는 강의도 약속도 없다 보니 하루하루가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이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기억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나는 노화와 기억력 감퇴라는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이 생겼다. 노화가 이유가 아니거나 노화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또 기억력 감퇴를 역전시킬 수는 없을까? 나는 동료 몇 명과 함께 사람들에게 기억해야 할 이유를 더 많이 만들어주면 기억력 감퇴가 역전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실험을 계획했다. 그중 한 실험에서 우리는 한 요양원의 노인들을 3주에 걸쳐 9차례 방문했다. 피험자들을 하나의 실험 집단과 두 통제 집단으로 나누었다. 우리는 그들을 방문할 때마다 질문의 수준을 높였는데 거기에는 그 요양원에 관한 다양한 난이도의 질문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노인들은 간호사 이름하고 환자 이름을 얼마나 아세요? 다음번 게임이나 연주의 레크레이션은 언제인가요? 등의 질문을 받았다. 대답을 하지 못하는 노인에게는 다음에 우리가 방문할 때까지 알아놓도록 했다. 피험자들은 이런 질문 외에도 식사와 일상활동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실험 집단 노인들은 정확하게 대답할 때마다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칩을 받았다. 두 통제 집단 중 한 집단은 똑같은 질문은 받았지만 정답을 말했을 때 받는 칩이 선물 교환이 되지 않는 단순한 기념품이었다. 다른 통제 집단은
질문도 칩도 받지 않았다. 세 집단 모두 실험 전후에 단기 기억력 검사를 받았고 간호사가 기민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실험 집단이 모든 평가에서 다른 두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의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실험 종료 시점에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더 양호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년 반 뒤에 실시한 사후 연구에서는 이런 유형의 마음챙김 훈련이 다른 혜택들과 더불어 수명 연장에 효과도 있음이 드러났다. 두 통제 집단의 사망률이 각기 33%와 27%인 것에 비해 실험 집단에서는 7%만이 사망했다. 2년 반 동안 통제 집단에 놓인 중 여러 명이 입원한 데 비해 실험 집단에서는 1명만이 입원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아마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의 장기적인 효과 차이는 훨씬 더 클 것이다.